시작은 출산이 임박한 어느 집에 분주하고 초조한 장면으로 열립니다. 산파가 부지런히 오가고 남편 온라인은 혹여 부정탈까 산실 근처도 못 가고 그저 종종거리다가 산파가 지날 때 괜찮은지만 물어볼 뿐입니다.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줄 아들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2부가 시작되면 올라이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줄 아이라고 했던 그 이름을 가진 요한네스라는 남자가 아침에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. 그날 아침은 늘 같은 것 같은데 그날따라 뭔가 다른 아침이라고 여겨집니다. 요한네스는 늘 평생을 일해온 바다로 나가봐야겠다고 집을 나섭니다.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나오면 찾아보시는 편인가요? 책 읽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. 저는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. 선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이번 선정 작가인 욘 포세에 대해서 스웨덴 할리모는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작가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인간의 불안과 양가성을 잘 드러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.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21세기에 입센 사무엘 베케트라고 불리우는 작가 욘 포세. 저는 이 아침 그리고 저녁에서 특히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는 듯한 느낌을 들었거든요. 베케트는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. 욘 포세의 작품이라고는 아침 그리고 저녁 이 한 권을 읽은 게 전부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극작가로서의 무게를 더 둔 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욘 포세는 1959년 노르웨이 출생으로 장편 소설로 데뷔는 했지만 1994년 희곡을 발표하면서부터는 노르웨이 극작가로서 현대 연극의 최전선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연극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작가인 모양이에요.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했고 또 노르웨이 국왕의 노르웨이 훈장도 받았고 흥미로운 게 영국 데일리 텔리그래프가 선정한 살아있는 백인의 천재의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. 천재죠.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역시 백인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책을 2019년에 구입을 했어요. 이때 번역 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뭔가 꽂혔어요. 어떤 뭐 홍보 문구나 뭐 어딘가에 꽂혀서 제가 바로 구입을 했었고 바로 읽었거든요. 근데 항상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어떤 홍보 문구에 꽂혔다든지 그런 걸 써둬야 되는데 늘 잊어먹고 독서 노트도 썼던 기억이 안 나요. 어쨌든 그때 읽을 때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지금 다시 읽어도 정말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. 띠지의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라고 그때는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띠지를 전부 바꿨더라고요.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. 아직 이 작가에 대한 감이 없어서 앞으로 미름 세계문학에는 멜랑콜리아로 한번 더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 2000년도에 발표했던 이 아침 그리고 저녁은 약간 혁신적이다 뭐 이런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운을 맞추기도 했던 모양이라 번역에도 그 신경을 좀 썼고 반복, 도치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죠. 마침표가 드물어요. 저는 8개까지를 찾았는데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왜 여기에 마침표를 찍었는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리듬 때문인가? 라는 생각이 저는 더 들기는 하던데 그래서 마침표 없이 이어지는 생의 시작과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짧은 분량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소설로서는 잘 쓰여진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부에서 봤듯이 이 요한네스라는 남자가 태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2부로는 이미 죽었는데 아침에 깨어나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 이 작품 전체에 그 노르웨이의 자연 그러니까 해변가 마을이 배경인데 그 노르웨이의 피오르드가 선사하는
광막함 그런 것과 함께 추위, 차갑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여기서 그 아침을 싫어하는 게 나와요. 차가움, 추위, 늘 추웠고 잿빛 같았던 그 아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서 깨어나는 게 아침. 아내 역시 아침에 죽음을 발견하거든요. 그런 아침에 대한 작가 개인의 그런 게 있는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게 그 아침 스산하고 쌀쌀하고 그런 아침의 느낌들이 좀 있어요.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는데 북유럽의 문학은 장르 문학이 아니라 본격 문학에 대해서는 좀 선입견이 있는 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. 부유한 나라의 작가가 뭐 그리 인간사의 불행이나 슬픔, 고통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주인공 요한네스도 노인이 되었지만 이제 연금 생활자로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됐거든요. 비록 아버지 올라이 일부에서 잠깐 나왔던 그 아버지와 썩 잘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고 평생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로 연명하느라 넉넉한 살림살이를 꾸리던 어부는 아니었지만 작은 마을에서 별다른 일 없이 자식을 키우고 결혼시키고 말년에 몸이 약간 아팠던 것 같지만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겪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. 죽음은 비록 혼자였지만 고요히 고통 없이 자다가 쓰러져 가는 거죠. 이쯤이면 삶의 회한, 늙음하게 당하는 고통 뭐 이런 거 없잖아요.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읽는 이들에게 더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그 한 차례의 그 순례, 그것에 꽉 찬 덧없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걸까요? 이게 인생의 원형이라고요? 아유 참.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모든 죽음이 같지는 않죠. 어쨌든 사람은 가도 사물은 남는다.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말인데 경험을 해보면 사무치는 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아버지 요한네스를 살피러 온 막내딸 식내가 나오거든요. 근데 식내가 다가오는데 요한네스는 자신의 딸을 마중하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자신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. 이 장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. 혹시 살아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자신의 몸을 떠나서 이제 가야 할 세계로 가기 전에 잠시 우리 옆에 서성이던 당신을 이 소설에서처럼 그렇게 몰라본 채 현실, 이승의 슬픔에만 매달렸었던 건 아니었을까?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가슴 어딘가가 갑자기 아리더라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